1975년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던 엄마 이 씨가 사흘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 씨의 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엄마는 아파도 일을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새아빠가 수상했죠. 성격이 포악하고 걸핏하면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 부분도 경찰에게 말을 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막 시작될 무렵 종로구 명륜동의 한 동네 골목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가 사람의 것으로 의심되는 뼈를 발견하게 됐어요. 환경미화원이 신고하기 전에 페인트 가게 주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솥뼈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차 신고가 들어온 것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결국 국과수에 뼈조직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톱으로 훼손된 사람의 뼈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의 딸이 신고한 부분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새아빠였던 289의 과거 범죄 기록을 조회했어요. 그때 289의 사기 및 강간 전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289의 집으로 찾아갔죠. 이때 289는 아내를 찾아달라면서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탄 냄새랑 피냄새가 났고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죠. 게다가 289 팔에 핥힌 듯한 상처를 확인합니다. 형사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먼저 289과 함께 살고 있던 내남매를 소환해서 조사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랑 아빠랑 싸웠니? 새벽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벌레가 너무 많아서 소독약을 치겠다고 하면서 소독약을 뿌렸어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였어? 뭔가 태운 냄새랑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였어요. 진술을 듣고 있던 289는 아이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국과수에서 부검한 뼈가 이 씨의 뼈라는 게 밝혀졌죠. 사건 발생 10일 만에 289는 검거됩니다. 검거된 289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어요. 범행 진술을 듣는 동안 너무 잔인해서 형사들도 경악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89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1958년 전처와 결혼하고 네 남매의 아버지가 됐죠. 이후 결혼 생활 11년 만에 전처가 사망하고 무직으로 있으면서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 변태성욕자로 알려진 289는 1972년에 가정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학력이었지만 뚜렷한 직업 없이 인허가 업무를 알선해주는 사기를 치면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1973년 9월 다방을 경영하던 이 씨와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89과 반대로 이 씨는 다방과 양장점을 운영하려는 똑순이 사업가였어요. 처음에 이 씨의 환심을 사려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선뜻 내주기도 했죠. 7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던 이 씨는 고학력에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멀쩡하게 보였던 289에게 호감을 느껴서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가 동거를 시작합니다. 289는 이 씨와 살면서도 여전히 백수 생활을 즐겼죠. 하지만 이 씨는 다방을 경영하면서 289과 전처 사이에 있던 내남매까지 챙겨야 했어요. 그렇게 289는 이 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씨와 289의 다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줬던 100만 원을 핑계로 양장점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이 씨는 별거를 결심하게 됐죠. 그러다 289이 이 씨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 쪽이 유리하도록 법이 적용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이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부부싸움 끝에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토막이라는 말보다는 해체가 맞을 것 같아요. 먼저 피부 조직을 벗기고 두피를 포함한 머리카락은 소각했죠. 살점은 수십 조각으로 잘게 다져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안구와 장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근육 조직은 질기다 보니까 하수구로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잘잘하게 다졌고 미처 버리지 못한 시신의 일부와 함께 김치랑 섞어 항아리에 담아뒀죠. 뼈만 남은 시신은 아령으로 빻아 가루로 만들고 연탄재와 섞어서 하수구로 흘려보냈어요. 시신 해체를 끝내고 난 뒤 다음날 소독약을 뿌려 태운 냄새와 피냄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남은 뼈가루는 역시 연탄재와 섞어 시멘트 포대에 싸서 집에서 1km 떨어진 페인트 가게 옆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에 유기했죠. 또 다음날 새벽 시신 조각이 섞인 김치 항아리를 항아리째 들고 가 근처 대학교 쓰레기장 옆에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누가 엄마에 대해 물어보거든 새벽에 나가서 소식이 없다고 말하라고 입막음을 시킵니다. 처음이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다음 이팔국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일상생활을 했죠. 항아리를 버린 날은 근처 산책까지 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10일 뒤 검거된 겁니다. 현장 검증 당시 동네 주민 다수가 몰려와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와중에도 이팔국은 표정에 미동 하나 없이 아주 태연하게 모든 범행을 재현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위는 우발적이었지만 그 뒷과정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지극히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인명을 천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 했고 1심에서 살인 및 사체 모독죄를 적용해서 이팔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팔국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그가 기억상실 등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또 이팔국은 자신이 6.25 때의 부상으로 정신착란증을 일으켰다고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이에 이팔국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및 상고를 했지만 2심과 3심에서도 기각당했고 사형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결국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1977년 11월에 교수형이 처해졌죠. 참고로 이팔국은 검거되기 전 경찰서에 찾아가서 아내가 실종됐다며 아내를 찾아달라는 등 누가 아내를 죽였냐는 등 매우 초조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증스러운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해체에 능숙할 수 있었던 건 이팔국이 이 씨와 재혼하기 전에 서울과 동두천 등을 오가면서 시장에서 정육점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도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가 났었다고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팔국은 자신이 전쟁 중에 겪은 트라우마를 호소했다고 했는데 당시엔 PTSD가 지금처럼 알려져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알려진 시기였다 해도 PTSD가 원인이란 이유로 참작해주기에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가 평상시에도 폭력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번복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팔국을 조사하던 형사는 너무 역겨워서 줄담배를 피웠고 입술을 깨물어 상처가 났다고도 했어요. 이 사건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던 고유정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팔국은 교수형이라도 당했지만 고유정은 지금 깜빵 안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TV도 보고 있겠죠. 악마의 탈을 쓴 인간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